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날 만에 아주 특별한 인터뷰 주말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 편은 지금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 나오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반갑습니다. 지지난주 방송 있잖아요. 네. 본 방송만 조회수가 20만. 제 방송 빼고 반향이 엄청 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겸해서 여러분들 그 신상철 TV 지금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아유, 우리 새날 가족분들이 오셔서 또 그러니까요.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월호 등에 끝까지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신상철 TV를 구독해주고 계십니다. 신상철님의 채널이 많이 커야 세월호 진상규명이라든지 천안함 이야기 등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그 목소리가 다 커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욕심부리자고 뭐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건 그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천안함 등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천안함 이야기 먼저 할게요. 그 참 반짝했다 말았는데 천안함 재조사 한다. 이게 잠깐 보도로 나왔다가 하루 이틀 만에 각하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 재조사는 이제 예를 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직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던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뭐 천안함 항소심 재판 판결을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또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그 당시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 중인 거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진정서를 접수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여 줬습니다. 12월 달에 접수가 되었고 재조사가 개시된다는 통지가 왔죠. 그래서 저는 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연 내용을 뭐 바깥에 뭐 이야기할 건 없고 이제 조사위원들이 나름대로 천천히 조사를 할 테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금년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누군가가 그런 소스를 언론에 이제 제보를 하고 또 그러한 것을 문제 삼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항의 방문을 하고 그러면서 각하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통지서 받으셨다면서요? 오늘 오전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돼 있든 그냥 각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어떤 자격 요건인데요. 말하자면 진정이 저 규정에 보면은 유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이 사건의 목격자거나 목격자로부터 들은 사람 등등의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 진정서를 접수를 할 당시에 제가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기 때문에 조사위원회 자격으로서 이러저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분석에서도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을 제출을 해서 자격 요건이 된다는 통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가족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바로 그냥 그 다음 날로 언론을 해서 전원 합의로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선거를 코앞에 뒀기 때문에 그래서 각하 통지가 나오는 날 제가 바로 트위터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담을 주는 것을 벗어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바로 그냥 트위터에다가 작년 9월에 진정서를 접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번에 각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내가 만나본 국가기관 중에 우리 규명위는 뭐 최고였다 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끝에는 제가 다시 운동화끈을 조이겠다라고 이제 멘트를 달았습니다. 그 운동화끈을 조이겠다는 의미는 모든 절차라는 것은 각하가 되든 어떻게 되든 또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면 이 절차의 단계를 밟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오늘 이제 통지서가 와서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법률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재조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또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10년간 제가 만난 국가기관 중에 최고였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안함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2012년에 뭐 개처부 부정의 문제, 그다음에 2014년 세월호 문제, 주요한 사회 이슈마다 제가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천안함도 관련 부분에 예를 들면 CCTV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그 후타실에 운동했던 그런 부분들 또 뭐 오래 관련된
여러 번에 걸쳐서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각당했거든요. 그렇지만 저기 규명위는 그거를 검토하고 바로 접수를 해줬기 때문에 또 그 절차상에서 서로 언론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저는 언론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코멘트를 달았었습니다. 예. 근데 그 각하 결정문에 네. 저도 보도를 일단 접했습니다만 진정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면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규명위에서의 각하라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근거에 이제 바탕을 한 겁니다. 근거를 규명위의 각하는 적법한가 그 다음 자료 다음 장로 트위터 다음이고요. 자료를 보시면 일단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의 다음 페이지요. 군 사망 사고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예. 네, 그 특별법이 있는데 그 특별법에 의해서 그 17조 1항에 보면은 진정 각하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열거한 규정이 있는데 그게 적합한가. 그 다음에 만약에 재조사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의 어느 하나 결격 사유가 해당이 되면 각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에 각하한 판단이 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요. 과연 이것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정인으로서의 자격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재조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미 만약에 그 단계에서 적합하지가 않다면 그 당시에 각하가 되었어야 하지만 그것이 이미 재조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정도의 기본 요건은 제가 해당이 된다. 그 외에 어떤 변동사항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담 2항 사항에 있어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허위 사실이 있거나 그다음에 또 그러한 대가적으로 통보한 어떠한 이런 자격 요건을 제시한 것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각하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겠지만 이번의 경우는 저한테 그러한 사실을 언론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더구나 그러한 사실을 저한테 통보한 적도 없고 예. 선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지 그 직전까지만 해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가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신뢰 보호의 의무에 있어서 원칙에 있어서 위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절차를 밟았던 것은 군 사망사고 의문사 이 규정에 따라서 그에 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가 진정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에 대한 그 모든 절차를 이 위원회에서는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서로의 신뢰하에 진행된 것이고 그러니까요. 저는 그에 따라서는 절차대로 한 것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에 하자가 있다 할 것 같으면 저한테 통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사전에 그러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냥 선거 앞두고 그것을 바로 기각을 시켜버린다는 것은 절차상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원을 하는 권리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청원을 했을 때 국가기관은 그 청원을 들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단지 그냥 노력하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심사할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민의 청원권이라는 것은 권리로서 큰 것인데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이것을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서 진정인의 어떤 권리, 그다음에 제가 청원을 했다는 사실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온 뉴스 보도가 되고 국회의원이 자료를 가져가서 공표를 하고 그러면서 저는 인격권에 상당한 침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을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살아남은 생존 장병의 문제라든지 네. 또는 뭐 유가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사 개시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게 더 웃겼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의혹이 있을 때 진짜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것은
진상을 규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물론 선거라는 애매한 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조사 개시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다시 각하시키는 그 국가기관의 모양새라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강력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하지 마시오. 그리고 이거는 내일까지 결정하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 압박치고는 좀 지나친 그러니까 이제 압박이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전 정부 같으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조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게 굴복해버리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북한과 전투를 해서 졌는지, 북한한테 진짜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는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였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서 진실을 규명해 줌으로써 지금 일부에서나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그 사람들의 불명예가 벗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왜 회피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그걸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죠. 거기는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그렇다고 볼 수밖에. 진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새롭게 밝힐 것이 아니라 불편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불편한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있다고밖에 해석할 예. 수가 없는 것이죠. 천안함은 대표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거지만 폭발이라는 증거가 단 한 가지도 없는 사건이에요. 자신들도 조사 보고서에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폭발의 흔적이 없다고. 폭발의 증거도 없고 화염도 없고 거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만 비접촉 폭발이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안함 사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장관들이 청문회 할 때마다 천안함 폭침이냐 아니냐 십자가 밝기를 시켰던 세력들이 사실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이걸 그렇죠. 각하시키는 데 압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도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천안함 재조사 누군가가 개입해 결정을 바꿨다. 철저 수사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예. 예. 근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예,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진정인으로서의 자격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률적인 요건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이 자격 요건이 되려 그러면 목격자가 있거나 아니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었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이런 진정서를 제기를 할 때는 그냥 순리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목격자나 전해 들은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거를 하면 한 개인을 거론해야 되고 개인의 사정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를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에요. 자칫하면은 개인 신상 정보라든지 아니면 명예회고에 관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진정을 했었죠. 예를 들면 제가 조사위원 아닙니까? 예.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고 이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사실만큼 이 사건의 조사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자격이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조사위원으로서 제가 분석한 내용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게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전해들은 요 세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분석을 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함수가 인양을 했는데 그 함수를 인양했는데 거기서 시신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천안함이 이제 3월 26일 날 침몰하고 한 달 정도 지난 4월 24일 날 지금 인양이 됩니다. 함수가. 예. 그런데 이 천안함 함수는 반파되고 난 후에 그 다음 날 저 사진처럼 앞부분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천안함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놓고 보니 무려 16시간 22분을 저 떠 있었던 거예요. 함수가. 그럼 국민들은 아니 함수가 떠 있었으면 함수가 있다라고 하고 지금 저 상태에서 해경정이 뱅뱅뱅 돌 것이 아니라 부위를 설치하든지 옆에 가서 배를 잡든지 그다음에는 UDT가 들어가서 생존자가 있든지 또 뭐 시신이든지 인양을 하기 위해서든 수색을 위해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 배가 16시간 뒤에 가라앉도록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다 가라앉았다. 첫날 사고 첫날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수색 중이다. 저렇게 버젓이 떠 있는데 수색 중이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당시에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에 작전처장이 심승섭 대령이 계셨는데 나중에 해군참모총장까지 하십니다. 그분이. 예. 문재인 정부 때 해군참모총장을 하시는데 그분이 원스타 때 준장 때 법정에 나서도 증언을 했습니다. 천안함이
천안함 함수가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방향을 계속 추적했다. 그리고 현장에 계속 그러한 사실을 통보해 줬다라고 이제 증언을 했어요. 그럴 만큼 이 천안함 함수가 이동했던 과정에서 이 국방부가 비밀로 붙였었는데, 비밀로 붙인 것은 아시다시피 제3의 부표에서 다른 작업 때문에 그랬죠. 그 문제는 뭐냐면 이 화력 자면을 조금만 앞으로 좀 가져가 주세요. 그 함수에서 박모 하사가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예. 함수 자이로실에서. 그럼 자이로실이 어떤 곳이냐면요, 천안함 함수의 제일 아랫부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이라는 의미는 배가 뒤집어지면 제일 윗부분, 즉 공기가 남아있는 곳에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배가 떠 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들어가서 수색을 했을 텐데 16시간 동안 방치한 결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느냐? 저분은 기간부예요. 기간부 안전순찰 요원인데, 안전순찰 요원인데 가판부 쪽으로 간 겁니다. 사고 직전에. 예. 기간부 요원이면서 가판부에 가서 순찰을 돌았어요. 순찰을 돌다 보니 사고가 딱 났는데 한미는 가라앉았죠. 기간부 요 대원들 모두와 함께 한미가 침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가판부는 어땠습니까? 56명의 대원이 가판 위에 다 모였지 않습니까? 그랬죠. 인원 체크를 하니 가판부, 작전부, 조타부 할 것 없이 가판 파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전원 다 구조됐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한미 쪽의 기간부는 한미와 함께 다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함수 쪽은 가판 위에서 전원 다 구조가 됐으니 함수고 한미고 내버려둬도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국방부가 큰 과실을 저지른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은 억울한 죽음이죠. 아까 배가 떠 있었다는 건 네. 에어포켓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실까지 이분은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의문에 이분은 억울한 죽음을 했 결과이고, 그렇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 이거를 찾지도 않고 계속 이미 가라앉았다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수색 중이라고 거짓말한 그 당사자들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 그래서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도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조사위원으로서 분석한 내용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에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바로 한주호 준이의 또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사건이죠. 제3의 부표. 제3의 부표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 함수도 아니고 한미도 아니고 이 길이 60m, 함수는 47m, 한미는 38m. 근데 길이 60m 되는 물체가 비스듬히 누워 있었단 말이죠. 함수는 90도 누워 있었어요. 예. 한미는 저 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었고, 그런데 비스듬히 누워 있는 이 물체가 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추적을 해봤더니 한주호 준이가 함수와 한미를 인양한 28일이 아닌 그 다음 날, 이미 함수 한미는 다 확보하고 난 다음 날 어선을 타고 어선을 빌려 타고, 거기에 보면은 이 음탐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군 탐지기. 예.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이 물체를 찾은 거예요. 한주호 준이가. 그리고 거기서 작업을 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UDT 대원들이 함께 거기서 작업한 대원들이 있어요. 그 증언을 누가 취재를 했냐면 KBS의 기자 3명이 바로 그 사망 사고를 접하고 백령도로 갑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그 예비역 UDT 대원들과 함께 같은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낮에 물에 들어갔다 나면 어디 갔다 왔느냐, 거기 뭐가 있느냐, 이걸 다 취재를 해요. 취재한 결과 여기는 함수도 아니고 여기서 한주호 준이가 작업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국방부가 발표한 것처럼 함수가 아닌 지역이라 그래서 4월 7일 날 특종 보도가 나옵니다. 한주호 준이 다른 곳에서 숨졌다. 그 특종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걸 그냥 국방부가 바로 압력을 넣어서 다 내리게 하고, 이후 그 사건은 방통위에 제소가 되고 쭉 절차를 밟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2년 동안 내가 그 KBS 기자들한테 재채판 중에서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루어지지가 못했고, 다만 그 취재한 모든 기록들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2012년 2월 달에 예. 그 황현택 기자들한테 다 받아서
서초동 법무법인에 가서 공증까지 해서 그거를 천안함 사건의 재판부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주호 준이의 그 의문스러운 죽음, 예, 함수라고 국방부는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3의 부표에서 작업하다 사망했다는 모든 정황이 담긴 그 녹취록을 제가 다 받아서 녹취까지 공증까지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조사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를 들면 과연 신 의원 당신이 이 사건의 목격자로부터 뭐 전해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의 진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는 요건이라고 한다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한다는 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참 곤란한 부분이에요. 어떤 개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진정서를 제출할 때도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화면에도 보면은 A, B, C, D, E 제가 해놨습니다만은 프랑스 파리의 000 화백, 모 화백님의 채모 병증에 관한 이야기, 한미인양 예인선에 대한 안진호 000C의 증언, 한미 지원 바지선과 관련한 중앙호의 누구의 증언, 월에 관련해서 모 기관의 사무총장의 증언, 한미 F판과 관련된 어느 부사장의 증언, 이러한 것들을 이 신청서에 제가 그걸 갖다가 해서 저런 사람, 저분들은 직접적으로 생존장병으로부터 들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 자신이 투입이 되었거나 그러한 것을 목격했거나 했던 분들의 증언을 제가 들은 거란 말이죠. 저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프랑스 파리에 이제 가 있던 최모 병장은 생존자입니다. 사고 당시에 브릿지 함교에서 당직을 섰던 당사자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제 진술서의 내용을 보면 뭐 폭발인지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큰 뭐 충격을 받았고 그다음에 뭔가 막 뜯겨져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당사자인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화가분이 계세요. 어떤 화가분이 계신데 그분 유학을 가서 그분 집에 기숙하면서 이렇게 머문단 말이에요. 그분이 프랑스에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이랬었는데 같이 이제 뭐 포도주 한잔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천안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사실은 뭐 이러저러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은 분이 바로 국제전화를 저한테 걸어왔습니다. 저 화백님? 예. 바로 국제전화 와서 신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원래. 이러저러 저러해서 저러저러 하다더라 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신단 말이죠. 제가 제일 먼저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해 놓으셨습니까? 그죠?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술만 있고 그러한 증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천안함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제가 그러한 내용을 재판부에 어떠한 형태든 할 수 있도록 해도 실제로 그 대화한 내용이 녹음치 파일로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백님이 한국으로 나오셨을 때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만나서 언론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실제로는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었고 저러저러한 것으로 와서 사고의 원인에 있어서 뭐 어떠하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하다는 거를 우리 변호사님들하고 또 언론을 했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어떠한 증거로서 이렇게 낼 수 있을 만한 것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는 거를 멈췄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변화는 있습니다. 뭐냐면 당사자 그다음에 그 가족분들이 그러한 내용을 알고 막 이제 또 압박이 오고 항의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또 이슈가 돼서 한번 뭐 한겨레에서 신문 보도도 나고 했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든 그 당사자로부터 전에 들은 얘기는 그것에 증거가 있든 없든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것이 팩트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전해 들은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목격자로부터 들은 당사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예. 요건을 갖춘 다음에 이의신청을 접수를 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팔자네. 재판은 무죄를 받았는데 또 이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진정인의 자격 자체가
모든 국민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어떤 의심과 자료만 있다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없는가가 이 위원회의 취지라고 하면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각하시키고 처음에 한다고 했다가 왜 한다고 했겠어요? 이 진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 중에 생존 장병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청와대 앞에 가서 휘발유라도 뿌리고 뭐 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던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발의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는데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혹을 보내고 있는데 밝혀달라고 하는 게 떳떳한 사람의 자세죠. 이거 폭침이 아닌지 밝혀달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재판하셨는데 또 몇 년이 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 진실이 언젠가 밝혀진다. 그 과정이 네. 너무 어려울 뿐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마치 호주머니 송곳과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낭중지추. 예, 그래서 호주머니 나와서 허벅지를 찌른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그 신상철 대표님의 이 기구한 운명 이게 몇 년 더 가면은 인생의 4분의 1은 이런 의혹 이거 진실 밝히는 데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진실의 길 대표가 됐죠. 누적 피고인이 20년입니다. 이거 참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천안함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다음에 세월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세월호 인터뷰 1 본방송만 재방송 빼고 조회수 20만의 1을 기록했던 게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바뀌는 계기가 됐고 대표님 자체가 이것을 밝힐 만한 최고의 전문가다 보니까 배도 알고 배도 몰아보고 배도 만들어본 그런 분이다 보니까 상당 많은 부분들이 대표님 이야기에 굉장히 많은 믿음을 보내셨고요. 그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 이어서 지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AIS 정보하고 레이더 정보가 왜 다른지 이거에 대한 뭐 의문점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쟁점이 됐던 부분이 우선은 AIS 정보 자체가 이제 의심을 좀 받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뭐 문제가 됐다고 하는 이 터닝 서클 이 라운드로 돌아가는 항적도에서 29초간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지만 그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입증을 했었죠. 그 전에서부터 패턴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해소를 했는데 AIS 정보 자체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못하다 보니 항적도가 두 개가 돌아다녔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항적과 그다음에 이제 그 해군 레이더 기지에서 나왔던 또 항적 레이더에서 찍은 항적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봤을 때에 항적이 지나간 서클은 유사하지만 배의 선수 모양이 달랐습니다. 정부 AIS 정보는 함수가 옆으로 되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다면 레이더로 인한 항적도는 선수 방향으로 배가 그대로 돌아간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럼 한 바퀴 돌고 나서는 AIS의 선수 방향은 245도 방향인 반면에 레이더의 항적은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의 90도 각도만큼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의 문제가 꽤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됐었고 심지어 어떤 외력서를 주장하셨던 교수님은 레이더 기지에서 레이더 항적도를 더 신뢰한 나머지 그 자료로 설명을 하고 그 자료를 공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기를 AIS 정보와 레이더 항적이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 어디서 오차가 있냐면 AIS 정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위치가 어디이며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얼마의 속도로 가는지에 대한 나에 관한 모든 정보를 내가 발신하는 정보예요. 내가 주는 거. 내가 주는 거예요. 자, 자동차를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면은 함께 다 같이 가도 나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알지만 저쪽 차가 지금 가는 방향은 기지만 나중에 우회전할지 잘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좀 이따가 우회전할 거야 라는 정보를 막 발신한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를 모아서 또 한꺼번에 뿌려주면 다른 정보도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바다 위에서 상대편의 배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며 하는 것을 미리 정보를 안다고 했을 때 상당히 항행하는데 편리하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비행기. 그렇죠. 비행기 관제 시스템은 워낙 빠른 시스템으로 뭐 그냥 그물망처럼 이 항공을 다니니까 관제를 통해서 운항이 가능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박에서도 바다에서도 배의 움직임이 느리다 보니 해상 충돌도 자주 나고 그래서 이 정보를 취합해서 뿌려주면 통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AIS란 말이죠. 근데 레이더는 뭐냐면 레이더는 말 그대로 레이더 기지에서 이걸 레이더를 돌려서 저 배의 위치를 찍어서 저 배를 컨택하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저 배를 찍어서 거리 얼마 방위 몇 도에 저 배가 있어서 내 레이더상의 점으로 나타나는 정보만 알 뿐이지 그 외의 정보는 모릅니다. 그러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배가 5분 전에는 어디에 있었고 지금까지는 어디에서는 항적은 알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이동하는 방향의 연장선상에서 저 배는 저리 가는구나라는 정도의 분석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레이더 정보예요. 그러면 어떤 운항하는 배에 있어서는 뭐 비슷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바로 앞으로 가고 싶어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조류의 영향, 뭐 바람의 영향 이만큼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거의 내가 가는 방향과 지나가는 항적이 유사하게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엔진이 정지한 배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럼 엔진이 정지한 배를 움직이는 힘은 뭐가 있습니까? 조류밖에 없어요. 자, 멀쩡하게 떠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이 배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선수 방향도 지가 결정 못 합니다. 예, 그러네. 그대로 떠서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방향이면 선수는 서쪽 방향을 향하고 북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죠? 그럼 AIS 정보는 선수는 서쪽 방향의 선수 정보와 북쪽으로 흘러가는 이동 정보 두 개를 다 발신을 합니다. 근데 레이더 정보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못하죠. 조류에 따라 흘러가는 방향만 이 배가 가는 방향이라 착각을 하고 화살표를 북쪽으로 보내는 것이 레이더 정보. 거기는 그 점 하나가 움직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 뭐냐면 AIS 정보는 모든 정보를 발신하기 때문에 선수의 방향을 머리를 어디에 두고 어느 방향으로 떠올라가는 등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반면 레이더라는 것은 그 배가 점점 이동하니 이동하는 경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까 이제? 예. 처음에는 헷갈리죠. 예. 예, 그래서 이 AIS 정보와 레이더 정보의 차이점을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항적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그것을 추적하려 그러면 AIS 정보를 보는 것이 맞다라는 예. 그러니까 것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AIS 정보가 이렇게 20 몇 초씩 끊기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사실상 그 시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꾸준히 이전- 그렇게 예. 해왔었다라고 하는 패턴이었다는 그 거죠. 놀라운 예. 일종의 놀라운 발견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뭔가 대단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계속 운항해 오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발라스트 펌프, 평형수. 예. 평형수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죠. 우리가 세월호 이 사건을 접하면서 평형수가 어떻고 평형수의 부종 포단 평형수를 채우고 하는 이 평형수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발라스트 펌프에 주목을 했었냐고요. 발라스트 펌프가 왜 중요하냐면 이 펌프 안 돌아가면 배 기울어진 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제가 아는 척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배가 물에 떠 있기 위해서는 이제 배 자체에 부력이 있겠지만 배의 짐을 얼마나 실느냐에 따라서 요거를 균형을 맞춰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게 평형수라고 하는 건데 요 평형수를 넣었다 뺐다 하는 펌프 그렇죠. 이게 고장나 버리면 굉장히 큰일 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배는 늘 기울어집니다. 오른쪽에 짐 실으면 기울어지잖아요. 또 왼쪽에 짐 실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지고요. 그다음에 항해를 하면서 기름을 쓰면 기름을 탱크에서 기름이 빠져나가는 만큼 또 기울어지죠. 이게 뭐 세월호가 뭐 낡은 배다 보니 뭐 일본에서 도입해 오면서 뭐 또 개조를 하고 하니 뭐 기기들이 부실하고 발라스트 펌프는 안 돌아가면 배 운항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외에는 출항 직전까지 발라스트 펌프를 썼습니다. 그걸 안 쓰면 화물 적재가 안 되니까 발라스트 잡아가면서 해야 되고 출항할 때는 트림을 위해서라도 그죠? 출항할 때 이 홀수 맞춰야 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또 펌프를 썼을 것이고 그럼 항해하던 중에 약간 기울게 되면 또 썼을 텐데 어떻게 세월호 사고 직전에 사고 순간에 가서 발라스트 펌프 스위치를 눌렀는데 세 대 중에 한 대도 작동을 안 합니까? 발라스트 펌프가 세 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항해 왔던 배라면
누가 일부러 고장냈다고밖에. 그러면 자 이걸 일부러 고장낸 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CCTV죠. 기관실. 네. 기관실 CCTV 그러니까 우리 선조위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관실 CCTV밖에 없다. 그럼 CCTV는 10분 전에 고장나요. 그게 그 핵심 의혹 중에 대표적인 거죠. 환장하는 거죠. 그 조사 보고서에 보면 8시 40분에 CCTV가 고장이 나는데 고장난 이유가 배가 기울어서 이 CCTV가 고장난 거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49분입니다. 08시 49분 13초 돼야 겨우 힐링이 6도 정도 기울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8분 전, 9분 전에 기울어서 고장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근데 실제로 CCTV를 돌려보니까 31분에 정지가 돼요. 저는 이거는 분석의 영역이 아니고요. 수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요. 수사. 예. 그러니까 세월호의 직접적인 침몰 원인이기도 한데 두 개다가 공교롭게도 고장이 나서 CCTV하고 발라스트 펌프가 배는 늘 기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기울어도 막 발라스트 펌프를 돌리기 시작하면요. 이런 다이아메타의 펌파이프로 바닷물이 콸콸콸 쏟아져 들어오거나 펌프에서 콸콸 쏟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면 오른쪽에 바닷물을 주입하고 왼쪽은 물을 빼면 동시에 잡히잖아요. 그럼 펌프가 두 대가 닥쳐서 동시에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30분 하면 바로 잡힐 거예요. 그런데 눌렀는데 펌프가 작동 안 하네.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세월호의 DBR이라고 하는 게 사건 진실 해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는 그 기기가 없습니다. 얘기가 기록 장치 있는 그 기기가 세월호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표현 쓰셨어요. 의원도 자꾸 반복되면 필연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에 의혹을 갖는 거죠. 이 핵심은 이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 이제 우리 그동안 왜 급선회 했느냐, 왜 급선회 했느냐, 자꾸 급선회를 봤지만 급선회는 없었다고 사고 지난주에. 초기에는 급선회 자체는 없었단 네. 말이에요. 대변침, 대각도 변심도 이제 없었던 거고요. 정말 사고의 원인의 중요한 부분의 첫 시발점은 횡경사이고 급격하게 기울어진 횡경사. 왜 기울어졌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발라스트 펌프. 예, 그 부분이 작동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 예. 그것은 반드시 이제 원인을 찾아내야만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이 세월호 사건에 또 하나의 핵심 키가 하나 있어요. 왜 구조하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침몰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왜 침몰했는가랑 연관성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침몰시켜서 뭔가 구조하지 않은 행위까지 이어지면 어마어마한 인명사고가 나고 참사로 발전해 버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예. 이제 그 통영함, 구조 전문함, 통영함 이 출동을 저지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의혹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해군참모총장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때마침 대우조선에서 건조가 완료가 되어서 출동만 하면 될 수 있는 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통영함이라고. 그 장비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무인 잠수정도 있습니다. 예. 그 배를 출동시키기 위해서 즉각 그날 오후에 해군참모총장 대리로 누가 가고 그다음에 조선소 대리 그다음에 방위산업청 대신에 누가 가서 합의를 하고 배를 바로 출동을 시키긴 준비를 다 하고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저지가 돼요. 그러니까 해군참모총장이 무슨 소리야. 이때 이거 투입 안 하면 어떠냐고 또 한 번 출동을 명을 합니다. 근데 또 저지를 당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이 세월호 사건 지원하고 난 이후에 방산 비리로 해서 구속이 되죠. 구속이 되었지만 재판 끝에 그렇죠. 무죄 판결 받고 출소가 됩니다. 그럼 과연 그때 누가 출동을 저지시켰는지 문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 못지않게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그다음에 이것을 그 이후의 후속 조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큰 덩어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럼 누가 그러한 구조를 저지시켰는지는
적어도 해군 참모총장 입장에서는 그것은 개인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잖아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또 그 사고 현장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나라 제일 빠른 고속정 다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포잖아요. 삼암대. 목포의 고속정들이 현장에 왔습니까? 안 왔지 않습니까? 누가 저지시켰냐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아무도 밝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사고 원인 전체에 있어서 해난 사고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 구조 이런 부분에서의 관점도 이런 부분은 거의 고의나 과실을 넘어선 고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인데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황기철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현재 보훈처장으로 계십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국가보훈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세월호 당시에 누가 그거를 저지시켰는가. 이거는 황기철 보훈처장님의 개인 사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거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를 제가 벌써 봤어요. 예. 질문을 했을 때 나는 그건 말할 수 없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사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죠? 업무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정식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답변을 오는 거를 보고 그 다음을 또 예.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세월호 구조를 왜 안 했다는 거냐, 1, 2, 3정 출동해서 구조하러 간 거 아니냐 하시는데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세월호보다 훨씬 작은 배 아닙니까? 1, 2, 3정이. 근데 그 1, 2, 3정이 가서 실제로 배 밖으로 탈출하십시오라는 말 안내방송조차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여서, 세월호의 생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월호가 지금 침몰하고 있을 때 뛰어내린 사람만 그물체 같은 걸로 건져 올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구조라고 하는 개념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이 사람들을 구해 가는 과정인데, 배 밖으로 나오세요라는 안내방송 한 번 없이 밖으로 스스로 타려고 뛰쳐나오는 사람들만을 구조한 건 구조한 게 아니죠. 그게. 그렇죠. 세월호 재판 결과를 보면,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장이 주변의 항해사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승객분들 전부 탈출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합니다. 항해사도 건의를 하고 옆에서 계속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 있으라고 반복을 합니다. 심지어 영업부 직원들이 전화가 와서 선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막 계속 지시를, 탈출할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12번에 걸쳐서 그대로 있으라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거를 대법원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그대로 있었을 경우에 승객들이 전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황까지 또 탈출시키지 않고 그대로 있었고, 더 이상 탈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야 본인이 스스로 탈출을 했고, 그리고 해경정에 타서도 본인이 이 배의 선장이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고 선실에 들어가 있다가, 그것은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재판부는 이거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밝히는 조사요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완곡하고 그거 하게 정말 이 사건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걸 그 판결문에 이렇게 넣어둔 것 같아요. 저 그 판결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판결문은 나중에 다시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건 뭐 그런 부분보다도 일단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이럴 수가 없다. 우리가 단순한 과실, 단순한 그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 판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굳이 돌려 말하자면 네. 고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고의성이라는 보인다. 거죠.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적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인위자초라는 부분이요. 네. 엔진을 끄는 게 아까도 발라스트 펌프라는 걸 기억하십니라고 제가 물었지만, 마찬가지로 왜 배가 사고가 났는데 엔진 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아니,
도로 한가운데 차가 문제가 났는데 시동이 그대로 걸려있네. 걸려있는 시동을 끄고 그냥 119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동이 걸려있으면 옆으로 차를 빼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배는 그냥 시동을 꺼버렸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 그런 이야기 질문 잠깐 했었거든요. 배가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엔진이 살아있는데 배가 넘어진다고 그대로 끄고 그냥 기다리고 그거를 침몰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탈출하려고 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쉽게 표현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엑셀레이터 밟아가지고 낭떠러지 안 떨어지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엔진만 돌아가면 주변이 다 섬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좌초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배는 바우 스러스트가 있기 때문에 바우 스러스트라는 것은 배 선수 앞부분의 밑에 있어서 배를 접안시킬 때에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수 방향을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까지도 합니다. 라다가 타가 안 듣는다 치더라도 너무 배가 기울어서 타가 안 듣는다 치더라도 그거 하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엔진 놀려서 뱅뱅 돌다가 어느 섬인가 어딘가 부딪히더라도 인이 작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깊은 물속이 아니고 얕은 데로라도 갔으면 인명피해는 훨씬 그럼요. 줄었을 거 그럼 아니에요. 좌초만 하면 어. 더 이상 다칠 일도 없고 사고 날 일이 없죠. 다친 사람이 일부 나올 수 있겠지만 죽는 네.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엔진을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이게 미스테리란 말이죠. 저도 지금 생각해도 웃긴 게 배가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 중간에 이게 배가 기울었다 그래서 엔진을 끄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 구조를 위해서 접근하는 선박들 굉장히 많았어요. 거기다가 자 배들이 옆에 접근을 하면 어선 몇 척만 가서 엔진 풀로 돌리면 이거 배 밀려갑니다. 밀어붙일 수도 있고 뭐 쉽게 표현하면 견인할 수도 있고. 물 위에 떠 있는데 물 위에 떠 있으면 엔진만 열심히 돌리면 거기다 조류마저도 그 당시에는 북쪽으로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럼 북쪽에 뭐 동거차도 사고차도부터 해서 섬들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밀어 해서 전부 다 배를 쫙 밀고 가서 저수심까지 밀어 가도 되지 않습니까? 배가 접근하는 걸 막아요 해경정이. 그렇죠.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보면. 그리고 선수를 잡지 않은 부분이요. 천안함이든 세월호든 참 몇 가지 부분에서 오발랩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버젓이 선수가 떠 있는데 선수를 안 잡아요. 가라앉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있는. 가라앉도록 내버려둬요. 선수가 왜 떠 있습니까? 부력 때문에 떠 있거든요. 부력은 뭡니까? 공기. 제가 세월호 때 그 당시에 그 뭡니까 에어포켓 이야기를 했다가 한나라당에 당시 한나라당에 심재철 국회에서까지 희망 고문을 했다고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막 비난을 하고 있는데 에어포켓이 존재했단 말이죠. 있으니까 물에 떠 있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물이 젖어버리면은 무조건 가라앉게 돼 있고요. 떠 있다는 것 자체는 공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면 배가 가라앉으면 그냥 가라앉는 게 아니잖아요. 옆으로 누워버리잖아요. 옆으로 눕는 순간 공기들이 쫙 빠져나가죠. 이 잠수함이 아니잖아요. 그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을 때는 공기를 안고 있을 수가 있지만 옆으로 누우면 공기가 빠져나가 버리죠. 네. 다음에 그 사망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출항 전에 막 울면서 선장한테 가지 말자고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질문을 합니다. 왜 사망사 3기사가 출항하지 말자고 왜 울면서 그 당시에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님께서도 이제 취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종의 발표는 뭐라 그러냐면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하니까 이렇게 위험한 날씨에 가지 말자고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건 사망사 3기사 갈 권한 이야기가 아니죠. 안개가 껴서 배가 나가고 못하고는 해운 회사와 선장 결정 문제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뭔 말단 사망사 3기사가 울면서 애걸복걸하면서 하지 말자고 가지 말자고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고 있었다는 소리잖아요. 뭔가 그에 대한 여성이잖아요. 그죠? 젊은 여성들 사망사 3기사 둘 다 26 동기생이에요. 둘이가. 3기사가 먼저 취직을 하고 사망사를 여기 자리가 났다 해서 이제 같이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랬을 때는 어떠한 징후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그
구조를 기다리면서 3층 데크에서 캔맥주 마시고 담배 피고 있다는 이 부분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된다고요? 기관장이 지난번에도 저 기관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도 직무를 이탈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선박이 비상시에는 선박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관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선장은 언제나 기관을 가동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관부 요원들은 기관실에 킵을 해야 됩니다. 배가 얼마나 기울든 의무입니다.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대학 다니면서 ROTC 제복 입고 4년간 ROTC하고 해군 장교로 갔다고 이 과정은 선박은 예를 들면 뭐 유사시에는 바로 그냥 수송 맞는 군인으로 투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선박이라고 하는 그 사업 공간 자체가 상당히 그런 독립적인 어떤 심지어 뭐 선장한테는 재판권까지 줄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규율이라든지 법제화된 하나의 단독 독립된 사회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계질서나 이런 명령이 거의 군대와 유사하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기관실에 킵을 해야 되고 기관을 사용할 오다가 즉각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부 요원은 기관실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3층 데크로 올라오게 합니다. 기관실이 텅 비어버린 거죠. 전부 3층 데크로 올라와서 그러면 승객들한테 가서 구조를 하거나 라이프 자켓 제대로 입었거나 아니면 옆으로 하거나 하는 활동을 해야 될 선원의 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층 데크에 다 모여서 캔맥주 가지고 와서 무려 30분 동안이나 잡담을 하면서 캔맥주 마시고 있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담배 피우고. 천인 공노할 짓이죠. 배 선원들이 구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신들만 빠져나갈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해경정이 고위치로 와서 데려가요. 딱 그 지점에 딱 오죠. 네. 소위 말해서 구조라고 할 수 있는 전원 구조라고는 전원, 예? 이 전원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온 게 기관부 요원 전원 구조되는 상이고요. 우리가 TV 자막으로 봤던 전원 오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학생들 전원 구조라고 하는 그 참 가슴 아픈 오보가 그때 있었지만 실제로 전원 구조는 1차적으로는 기관부원들 전원 구조였고 2차적으로는 가판부 팬티 바람을 입던 선장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탈출하는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세월호는 지금 7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7년이라는 세월이 지금까지 흐르는 동안에 우리가 원인 규명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해산시켜버린 해경을 우리가 복원시키면서도 그 자리에 예, 세월호 가족분들을 초빙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이 아픔 씻어준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이 사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우리 촛불의 정부라면 지켜야죠. 그 약속을.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0년에 천안함 사건에 이어서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선박에 관한 사고를 어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이러한 사고를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훈련을 하죠? 저는 우리 해수부 장관한테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지금 또다시 우리 연안에서 이와 유사한 선박 사고가 나서 인명과 함께 바닷속으로 빠졌을 때에 도대체 어떤 장비가 있으며 어떤 매뉴얼이 있으며 어떤 시퀀스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없단 말이에요. 천안함 사고만 해도 계속 그 뒤로 한미연합훈련만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태까지는 저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저런 항의도 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신 대표 총선이 있으니 다음 대선이니까 지방선거니까 뭐 어떠니까 떴더니까 조금만 기다려. 이제 촛불정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그 수구 일제시대 때부터 쭉 면면이 이어와서 계속 생명력을 유지해오는 저 수구 세력들이 존속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응징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처벌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이 응징이 빠져버린 역사. 어떻게 보면은 천안함 세월호 이런 사건처럼 국가가 국가기관을 이용을 해서 국가기관을 총동원을 해서 국민을 속인 사건.
맞죠. 이러한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한 집단이 누군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 184원을 갖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집단이든 반민족, 반역사, 예? 반민주적, 반인륜적 행위를 한 정치 집단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명을 바꾸더라도 그것이 그 맥이 유지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들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정치 일선에서 전부 퇴출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하고 나라의 사회 지도층이 계속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궐선거 바로 앞두고 천안함 제조사 이거 기각됐다는 소리를 듣고요. 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꿔서 4년 지났고 국회도 180석이 됐는데 뭐 보궐선거 이야기는 뭐 특별히 따로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 지지해왔던 핵심 세력들이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더 이상 댈 것이 없는 거예요. 국회까지 지금 완전하게 민주당이 사실상 절대 다수당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냥 정부나 국회의 운영이 뭔가 그전 정부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을 때의 그 실망감도 분명히 민심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대선을 앞두고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전향적으로 밝혀낼 필요가 있는데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걸리지 않으려고만 자꾸 피해가는 모습이 비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스스로가 떳떳한 세력들이라고 하면 먼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게 맞거든요.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그 진상규명을 요구를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계속 반대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운 것 마냥 보여지니까 더 우리들 입장에서 애가 타는 건데 그러면 권력을 잡아서 국회까지 다수당인 경우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밝히려는 노력이라도 좀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1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1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추동해 낼 것인가지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검찰개혁은 뭐 그럭저럭 이제 진행갑니다. 거기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그죠? 수상이 다 보여줬고 사법개혁은 진행 중이라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해야 될 부분은 지난 1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천안함 세월호의 진실 밝혀야 되는 것 그리고 언론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한 가지 단적인 예로 우리 종편 방송들이 소위 말하는 유사 언론인데 우리 민주당의 특히 전 의원님들이 많이 출연하세요. 종편 방송에 많이 출연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종편 방송이라 하더라도 뭐 식당 여기저기 가면은 그런 방송 많이 틀어놓고 많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라도 출연을 해서 그 수구 꼴통 같은 소리가 나오는 속에 그래도 바른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즐겨보는 방송에서 하나라도 느끼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그런 착각들을 하죠? 그 사람들은 안 변합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종편 방송들이 민주당 의원들 존경해서 그 자리에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은 언론으로서의 어떤 중심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들이 언론의 입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직 의원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용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본인이 이용당하는 줄 모릅니다. 왜 그런 데라고 합니까? 제가 요번에 뭐 뉴스 나오고 뭐 이러면서 조중동 기자들 전화 오면 전 그럽니다. 어디냐? 아, 동아일보라 그러면. 나는 거기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안 합니다. 그럼 딱 끊어버려요. 아니 인터뷰를 하더라도 악용해 먹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언론을 개혁하는 것이 앞으로 1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저는 그 신상철 대표님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증인인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떠나서 우리 대표님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평생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바로 그런 분인 이유가 저런 거거든요.
천안함 10년인데 앞으로 또 얼마를 더 가야 될지 몰라. 야, 이거 이런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굵직했던 이명박 박근혜 때 가장 사건들이 천안함 세월호인데 여기 핵심을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지금 뭐 암까지 걸리시면서까지 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드리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없이 대표님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대표님은 또 일단 또 건강 좀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고요. 신상철 TV 구독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